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설비보존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문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 문제입니다. V벨트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2줄 이상을 건 벨트는 균등하게 쳐져 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지문이 틀렸죠.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보입니까? 이게 지금 2줄로 되어 있죠. 한 줄, 2줄로. 한 줄은 팽팽하고 한 줄은 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하가 고르게 받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벨트가 다 균등하게 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장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2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벨트가 균일하게 장력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장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하가 고르게 분산되고 그래야 벨트 수명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벨트들은 균등하게 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줄 이상을 건 벨트가 균등하게 쳐져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베어링을 축이나 하우징에 조립할 때 일반적인 끼워 맞춤의 관계로 옳은 것은 베어링의 내륜과 축은 억지 끼워 맞춤한다. 얼른 보면 틀린 지문 같죠? 맞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이란 건 뭡니까? 꽉 끼워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헐겁지 않게 꽉 끼워 맞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베어링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면으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로 샤우드가 지나갑니다. 여기로.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요. 이 샤우드가 지나가는 이 샤우드와 베어링의 이 공간, 이 내륜축은 꽉 끼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봉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봉이 이렇게. 그러면 이 샤프트 측하고 샤프트 이게 지금 둥글잖아요. 이 샤프트가 이거하고 이 베어링의 내륜이 뭡니까? 내륜이 바로 요 부분이 내륜이에요. 요 바깥 부분 이게 외륜입니다. 이 내륜과 이 샤프트는 꽉 끼워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베어링과 이 하우징, 즉 외륜은 좀 조금은 헐거운 게 더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어링 내륜과 축은 억지 끼워 맞춤하고 요게 지금 샤프트 축이 여기로 지나가죠. 그럼 이거는 꽉 끼게 한단 말이에요. 꽉 끼게. 베어링 외륜과 하우징은 이 부분이에요. 외륜과 하우징은 헐거운 또는 중간 끼워 맞춤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는 회전하는 내륜에 이 내륜 쪽으로 하중이 가해져 미끄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클리프 현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륜과 축은 억지 끼워 맞춤을 하고 외륜과 하우징은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다면은 이 부분을 거듭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원심식 압축기는 돌아가는 회전력으로 압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발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심식은 대용량이나 연속 운전이나 윤활이 쉬운 장점은 있지만은 고압 발생에는 한계가 있어서 왕복식, 즉 피스톤식에 비해서 단점이 됩니다. 피스톤 실린더 내에서 왕복 운동으로 기체의 부피를 줄여 압력을 높이는 방식, 이것은 뭐에 좋습니까? 이것은 고압식에 좋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식, 왕복이죠. 왔다 갔다 이 피스톤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피스톤식은 압력이 좋다, 압력이 높다. 그래서 고압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심식 압축기는 돌아가는 회전력에 의해서 이 압력을 발생하고 이것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고압 발생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측정기는 직접 측정기입니다. 주로 도색의 두께라든가 이런 걸 재는 거죠.
그래서 원본에서의 두께를 재고 다음에 도색된 상태에서 두께를 재가지고 도색의 두께를 재게 됩니다. 이러한 측정기는 직접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임펠러의 진동이 발생할 때 임펠러의 시편이 뭡니까? 무게추입니다. 무게추를 붙여서 진동을 교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밸런싱 작업입니다. 임펠러 자체가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롤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놓는단 말이죠. 이럴 때 추가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 즉 시편을 붙여서 무게추를 붙여가지고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진동을 교정하는 작업, 밸런싱 작업이라고 합니다. 회전체의 무게중심을 일치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동적 균형 조정 기법으로 시편, 즉 추를 부착하거나 제거하여 진동을 줄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어 손상의 분류 중 피칭과 관련이 있는 것은 피팅 또는 피칭, 이건 표면 피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접촉 응력으로 인해서 치면, 즉 기어 날이죠. 치면 표면에 미세균열과 파편 이탈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피칭은 표면 피로의 일종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하중이 원인입니다.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표면 피로 또는 피칭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선용 차단기 NFB의 동작으로 인한 전원 차단. NFB 그러면 차단기가 동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러면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기가 안 통합니다. 과열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선용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다.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면 과열 원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 감속기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의 유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어링이 구릅니다. 그래가지고 감속기로 가서 이제 감속을 시키는 거죠. 감속은 기어에 맞물리면서 큰 기어가 적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리면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감속기가 작동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진동이 유발한다. 그 진동 유발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유발 원인이 아닌 것 그런 말이에요. 베어링 내부에서 오버힐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감속기에서 진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오일 휠 현상은 윤활유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베어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하면 뭔가 샤프트 축이 어긋났던가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오일 휠 자체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베어링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 유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및 금속 클로이드 등이 주성분이며 어떤 상태의 접합 부위에도 쉽게 바를 수 있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목적이 뭡니까? 누설 방지입니다. 누설 방지면 이건 가스킷이죠. 가스킷. 액상 가스킷이 되겠습니다. 접촉용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설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 가스킷이 아니라 액체 가스킷인데 이 액상 가스킷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체화 되겠죠. 그러면서 누설을 방지하는 겁니다. 누설 방지 그러면 가스킷 그렇게 떠올리셔도 됩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코일 스프링을 도면으로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거예요. 코일 스프링을 도시할 때는 원칙으로 무하중인 상태에서 그린다. 맞죠?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는 상태에서 그리면 안 되겠죠.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코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윤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금속 표면에 접촉하여 금속의 산화 현상을 촉진한다. 틀렸죠. 윤활유가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지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산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녹이 쓴다는 거죠. 윤활유 바르면 녹 안 쓸죠. 윤활유는 산화를 방지합니다. 촉진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선의 종류 중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것은 굵은 실선입니다. 외형선 또는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 윤곽, 이것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축봉에 대해서 불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했다고 그래가지고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펌프 진동의 원인은 주로 펌프 내부의 동적 불균형 또는 설치할 때 균형이 안 맞다든가 기초가 불안정하다든가 또는 베어링이나 임펠러가 손상됐다든가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지 축에다가 봉에다가 냉각수를 제대로 안 넣었다. 그러면 과열이나 마모는 유발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진동의 원인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축봉에 대한 불충분한 냉각수 공급은 펌프 진동의 원인은 아닙니다. 작은 나사의 일종으로 앞나사 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앞나사를 만들면서 죄어가는 나사, 태핑 나사입니다. 작은 나사의 일종으로 앞나사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이것이 앞나사를 만들어 가면서 전진하면서 앞나사를 만들어 가죠. 피스못, 나사못 비슷하죠. 그렇지만 나사못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로 들어간다고 보면 테이핑 나사는 만들어 가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나사가 없는 구멍에 스스로 앞나사가 없는 구멍에 스스로 나사산을 만들며 박히는 나사로 별도의 탭 작업 없이 체결이 가능하다. 이것이 테이핑 나사가 되겠습니다. 윤활유와 비교할 때 그리스 윤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작용이 우수하다. 그러면 틀렸죠. 그리스는 일반적으로 윤활유에 비해서 어떡합니까? 상당히 점도가 높죠. 뻑뻑하죠. 그래서 순간에 널리 펼쳐지진 않아요. 이게 널리 펼쳐져야 이것이 뭡니까? 냉각작용이 되는데 그리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도가 높아서. 그래서 그리스는 유동성이 낮아서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어렵습니다. 완전 고체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묽은 액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넓게 분산되어줘야만 냉각작용이 우수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윤활유와 비교했을 때 냉각작용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각성능은 액체 윤활유가 냉각성능이 좋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형적인 고장률 패턴인 욕조곡선을 크게 초기 고장기간, 우발 고장기간, 마모 고장기간으로 구분할 때 우발 고장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고장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 주로 이제 초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르면 되겠죠. 불충분한 디버깅을 하였다. 이것은 초기 고장에 해당됩니다. 디버깅이 뭡니까? 이제 버그. 이 버그라는 것은 뭡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원인을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초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적 오류가 나중에 전부 이제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고장의 원인으로. 그러면 이것은 우발 고장은 아니죠. 초기부터 예정된 고장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디버깅을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발 고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견된 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송풍기 축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에 대한 대책은 자, 여기서 이제 송풍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돌리는 모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샤프트가 나갈 겁니다. 이쪽에서는 고정을 시켜줍니다. 늘어나면 안 돼요. 계속 돌면 열을 받기 때문에 이 샤프트 쪽이 봉이 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장이 팽창한다고요. 이 팽창하는 것을 이쪽 방면으로 출력 쪽 방면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동기 쪽, 그러면 전동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이. 예, 반전동기 쪽, 그러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예, 자유축, 이것을 자유축이라고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도록 여기다가 텐션의 어떤 길이를 주는 거예요. 늘어날 수 있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송풍기 축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 쎄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건 전동기 쪽에 늘어나는 여유축을 주는 게 아니라 반전동기 쪽. 그러니까 이 송풍기 쪽에서 뻗어나가는 이쪽에다가 자유축을 준다. 신장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제품에 주어진 허용차인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두 한계를 정하여 제품의 실제 치수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측정기, 이걸 가리켜서 한계 게이지라고 합니다. 한계 게이지는 길이는 모릅니다. 다만 최저 한, 최고 한, 여기로 나가도 불합격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세팅을 해놓고 여기다 끼워보면 딱 맞으면 합격. 예. 너무 넓거나 넓어도 불합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주어진 허용차인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두 한계를 정하고 제품의 실제 치수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측정기, 한계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박음 작업에서 가열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둘레에서 중심으로 서서히 균일하게 가열하고 조립 후 냉각할 때는 급냉한다. 틀렸죠? 급냉이 아닌 서서히 냉각해야 내부 응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질의 변형이나 파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박음은 왜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베어링이라 아까 본 베어링이라고 합시다. 여기로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이 구멍에 이 샤프트가 꽉 끼어야 합니다. 이 꽉 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가 열이 좀 가해져 가지고, 그럼 열이 가해지면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좀 꽉 끼게 박아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이 식으면 이게 완전히 쪼여주게 되겠죠.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이 밀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박음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열을 줄 때 둘레에서 중심으로 서서히 균일하게 가열하고 완전히 조립할 때는 빨리 조립해야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급냉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냉각해야 내부 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재질도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어가 손상되는 원인 중 급유량 부족, 윤활유 점도 부족, 내압 성능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것은 이걸 가리켜서 스코어링이라고 하죠. 급유량이 부족하다, 윤활유가 부족하다 이러면 서로 간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고 흠도 생기고 손상이 가죠. 이런 것 정도 윤활유의 점도, 유량 부족, 내압 성능 부족. 그래서 유막이 파괴되고 금속 간 직접적인 초기 발생의 기스가 가죠. 그리고 심하면 서로 간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스코어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정지하고 정답을 맞춰보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답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서 단답식을 몇 번이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V벨트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줄 이상을 건 벨트는 균등하게 쳐져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예. 폴리홈 마모에 주의하고 장기간 보관하면 열화되기 때문에 구입 연호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게 좋다. 다 맞는 표현이죠. V벨트 전동기관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벨트를 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줄 이상을 걸었죠. 아까 본 것처럼 둘이 다 균등하게 쳐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많이 치고 하나는 쪼여져 있다. 그러면 균등하지 않죠. 그러면 장력이 쪼인 쪽으로 바뀌겠죠. 벨트가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장력을 받아야 합니다.
폴리가 뭔지는 아시겠죠? 요 부분이 폴리입니다. 여기에 홈 파진 이게 폴리홈이에요. 이게 폴리고요. 그래서 폴리의 홈 마모에 주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베어링을 축이나 하우징에 조립할 때 일반적인 끼워 맞춤의 관계로 옳은 것은 베어링 내륜과 축은 억지 끼워 맞춤한다. 외륜과 하우징은 억지 끼워 맞춤, 내륜과 축은 헐거운, 외륜과 축은 볼트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내륜과 축은 억지로 끼워 맞춘다. 꽉 조이게 끼워 맞춤한단 말이에요. 외륜과 하우징은 약간 헐겁게 합니다. 내륜과 축은 헐거운 틀렸고 외륜과 축은 볼트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드린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축이나 하우징에 조립할 때 일반적인 끼워 맞춤의 관계로 옳은 것은 베어링 내륜하고 축은 억지 끼워 맞춤, 즉 꽉 끼워 맞춘다. 문제 3번입니다.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죠. 고압 발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압 발생은 어느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왕복시 또는 왕복식이 뭐예요? 피스톤시. 네, 이것이 고압 발생이 오히려 더 고압이죠. 근데 원심식 압축기는 이 원심이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것을 발생하기 때문에 윤활이 쉽고 맥동 압력이 없고 대용량이다. 이건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심식과 왕복식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참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고압 발생은 원심식이 아니라 왕복식 또는 실린더식이 고압 발생에 유리합니다. 다음 중 직접 측정기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측장기가 직접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이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원통을 넣고 이걸 돌리면 여기 게이지에 편차가 나타납니다. 직접 어떤 걸 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제로점으로 놓고 돌리면 돌아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편차가 나타난다. 이 편차를 가지고 균일하냐 아니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측정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편차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면이나 기준 치수로부터 변화량 즉 편차를 측정하는 기구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측정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이거 대놓고 직접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측정해서 이 둘레가 몇 센티미터다, 지름이 몇 파이다 이걸 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레가 얼마나 균일한가 하는 것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오차 0.01mm 오차 이런 걸 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옵토미터는요. 빛을 이용해서 미세한 변이를 확대해서 비교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전기 마이크로미터 측정 대상의 변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확대된 값을 가지고 비교 측정하는 거예요. 이건 다 편차나 이런 비교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직접 측정하는 이 기구는 아니다. 직접 측정하는 건 측장기,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직접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측장기입니다. 측장기. 먼저 이것이 기초재료입니다. 이 기초재료를 이렇게 대고서 보면 여기에 이제 뜬단 말이에요. 그 두께가. 그 다음에 이게 도색한 겁니다. 이 도색이 완전 마른 다음에 또 여기다 대면 여기에 두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께에서 이 두께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도색의 두께가 나오겠죠. 요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재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이 측장기는 직접 측정기라고 보는 거예요. 두께를 직접 재잖아요. 5번입니다. 임펠러의 진동 발생 시 임펠러에 시편을 붙여 진동을 교정하는 것. 시편이 뭐라고 그랬죠? 무게추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뭐다? 밸런싱을 잡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래서 이것을 밸런싱 작업이라고 한다. 플러링 작업은 뭐냐? 플러링 작업은 금속 표면의 불순물이나 녹을 긁어내는 작업에 사용될 수 있지만 밸런스와는 개념이 다르다. 녹제거 작업이다. 밸런싱은 시추, 즉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밸런스를 잡는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래서 진동을 막아준다. 센터링 작업은 이 센터하고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동기하고 펌프하고 임펠러 이 샤프트 쪽을 완전히 일치시켜 딱 잡아주는 거, 이런 걸 센터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코킹 작업은 금속 판등의 접합 부위에 틈을 메우기 위해서 망치류들을 압착하는 작업으로 밸런싱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펠러에 시편을 붙여 진동을 잡아준다. 밸런싱 작업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어 손상의 분류 중 피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은요. 그렇죠. 표면 피로죠. 표면 피로하고 피칭은 거의 같은 용어로 써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피로나 피칭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반복적 하중입니다. 계속 힘을 받다 보니까 반복적인 접촉이나 응력으로 인해서 치면 표면에, 즉 기어 아래 미세균열이나 파편, 이탈이 발생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이 표면 피로 또는 피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것은 여기 전부 다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도전동기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죠.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으로 인한 전원 차단. 전원을 차단해 버렸는데 유도전동기가 과열이 되려면 뭐 전원이 들어와야 과열이 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열을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나 냉각편이 절손됐다, 과부하 상태 운전했다, 삼상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휴즈가 중단된 상태로 운전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편의 절손, 과부하 상태의 운전, 삼상 중 일상이 나간 경우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내용 전부 정리해 놨으니까요. 화면 정지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 감속기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의 유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그렇죠. 4번이죠. 베어링 내부에서 오일 휠 현상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진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가 접촉면이 불량하다든가 백래시가 작다. 백래시가 작다는 건 뭐예요? 너무 꽉 낀다는 말이에요. 기어가. 너무 꽉 끼어도 뻑뻑해가지고 진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속기 브레이킷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도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킷이 뭡니까? 이걸 이렇게 꽉 잡아주는, 외부에서 꽉 잡아주는 틀이에요. 틀. 이 틀이 이것들을 꽉 잡아주지 못하면 진동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킷이 약해도 진동이 있고, 백래시가 너무 작아도 진동이 있고, 너무 커도 진동이 있어요. 접촉면이 불량한 경우에도 진동이 있죠.
그렇지만 베어링 내부에서 오일 휠 현상이 있다고, 오일이 좀 과도하게 돌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동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측도 있어요. 오일 휠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은 진동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정답 처리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일 휠 현상은 윤활유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버린다. 일부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너무 꽉 물려도, 꽉 물리면 백래시가 작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도 진동이 있어요.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 감속기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의 유발 원인, 지금 봤죠. 9번입니다.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및 금속 콜로이드 등이 주성분이며 어떤 상태의 접합 부위에도 쉽게 바를 수 있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접착용이 아니라 누설 방지용이다. 그러니까 합성고무고 합성수지겠죠. 그러면 누설 방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게스킷이죠. 게스킷 자체가 뭐냐면 누설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액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발라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무 성질이 되고 수지 성질이 되면서 고체 게스킷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액상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자동차 헤드의 게스킷이잖아요. 여기다 딱 물리고 위에 덮개를 씌우면 요 구멍하고 요 구멍이 딱 맞아서 여기로 통하는 윤활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이것이 뭐합니까? 누설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기밀 유지. 꽉 조여가지고. 이런 것이 게스킷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액상 게스킷이에요. 게스킷.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레탄 폼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면, 위에다 눌러주면 이것이 이쪽 여기 가운데 새는 어떤 것들이 샌다고 하지 않고 통하는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게스킷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록타이트, 여기 록타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단순 접착제예요. 단순 접착제. 바셀린 방청류는 이건 뭐 녹슬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고요. 가마 접착제도 이거 접착용입니다. 그래서 접착을 한다고 하지만 누설을 방지한다라고 하면 액상 게스킷을 찾아야 합니다. 게스킷을 찾아야 돼요. 10번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시 방법으로 옳은 거. 코일 스프링을 도면화해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렇죠. 원칙으로 무하중인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틀렸나요? 표제란이 아니고 요약부, 그런 데다가 기입하기 힘든 상은 따로 기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 기입하기 힘든 상은 밖으로 빼가지고 요목표 또는 요약표 이런 데다가 관외로 써주는 거예요. 코일 스프링에서 도시할 때는 원칙은 무하중인 상태에 그린다. 이건 맞습니다. 코일 스프링 양 끝을 제외한 같은 모양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된 부분을 한 개의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굵은 실선은 그 모양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생략한 것은 이 쇄선으로 나타내요. 쇄선으로. 1점 쇄선, 2점 쇄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1점 쇄신이고 2점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 생략한 부분은 이런 쇄선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코일 스프링의 종류 및 모양만 간략하게 도시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의 중심선, 1점 쇄선 이런 게 아니고 굵은 실선으로 간다고요. 모양을 그릴 때는 굵은 실선입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 이건 점선, 이거는 파선, 요거는 긴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입니다. 주로 이 생략하거나 감추인 것들은 1점 쇄선 또는 2점 쇄선, 외곽선이나
실제 그 모양을 그릴 때는 이 실선으로 하는 거예요. 굵은 실선으로. 그래서 스프링을 도시할 때는 원칙으로 무하중의 상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눌러서 하중 준 게 아니라 그냥 펼쳐진 이 상태에서 그린다 이런 말이죠. 그림 안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표제란이 아니라 요목표 또는 요약표에 그린다. 코일스가 양끝을 제외한 같은 모양 부분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에 굵은 실선이 아니라 쇄선, 1점 쇄선 또는 2점 쇄선. 모양만 간략하게 그릴 때는 굵은 실선, 이 쇄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윤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4번이죠. 윤활유를 발랐는데 녹이 슬었다, 산화현상을 촉진했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건 다 지금 맞습니다. 접촉에서 마모 방지하라고 윤활유 발라주는 거죠. 이물질 침이 맞고 녹과 부식도 방지하라고 발라주는 거고요. 냉각작용으로 윤활유 하신에 열화를 방지하라고 윤활유 쓰는 겁니다. 냉각작용도 있습니다. 구리스는 다만 좀 냉각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윤활유는 산화를 방지합니다. 현상을 촉진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12번입니다. 선의 종류 중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 뭐라고 그랬죠? 굵은 실선입니다. 이 부분은 찬찬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펌프에서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이 발생합니다. 원인이 아닌 것. 그렇죠. 냉각수 공급 안 해줬다고 그랬고 진동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축의 중심이 불일치한다든가 견고하지 않은 기초, 임펠러 회전차의 손상, 날개가 손상됐다든가 이럴 때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펌프의 진동의 원인은 주로 펌프 내부의 동적 불균형이라든가 설치할 때 기초가 불안정했어요. 이 수평이 안 맞다든가 또는 베어링이나 임펠러 등의 손상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진동이 일어나겠지만 냉각수가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진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과열이나 마모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큰 진동의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나사의 일종으로 앞나사 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앞나사를 만들면서 제거한다. 만들면서 제거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테이핑 나사라고 한다. 이 테이핑 나사하고 일반 나사못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테이핑 나사는 스스로 구멍을 파면서 나사산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일반 나사못은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서 나사산을 만들기 위한 택강공이 필요하거나 너트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다. 멈춤 나사는요, 이게 세팅 나사입니다. 세팅 스크류. 그래서 한쪽이 앞나사가 이미 그 기계 안에 장착돼 있어요. 조이면은 양쪽 기계가 꽉 맞물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멈춤 나사라고 합니다. 너클 나사 읽어보시고요. 15번입니다. 윤활유와 비교할 때 그리스 윤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활유, 그리스 윤활, 누설이 적다. 그리스는 점도가 강합니다. 아무래도 새는 게 적겠죠. 급여 간격이 길다. 이건 수명이 길기 때문이에요. 냉각작용이 우수하다. 냉각은 윤활유가 우수하죠. 이건 틀렸죠. 좀 쫙 펼쳐져야 되는데 얘들은 뭉쳐 있단 말이에요. 점도가 강해져가지고. 냉각작용은 떨어집니다. 밀봉성은 좋죠. 먼지 등도 침입이 적습니다. 이건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문의 해설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완전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형적인 고장률 패턴인 욕조 곡선을 크게 초기 고장, 그 다음에 우발 고장 기간,
그 다음에 마모고장 기간으로 구분한다면 우발고장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고장의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 초기 고장이나 또는 마모고장을 찾으면 되겠죠. 안전계수가 낮다. 스트레스가 기대 이상이다. 사용자 과거가 발생했다. 불충분한 디버깅을 하였을 경우. 정답은 4번이죠. 요거는 초기 고장입니다. 처음부터 버그의 원인을 잡아낸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불충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자체부터 오류를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게 예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안전계수가 낮으면 우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기대 이상인 경우도 우발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많아요. 사용자 과거가 발생한 경우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우발 고장의 원인이고 요 4번은 초기 고장의 원인입니다. 이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셔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송충기 축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에 대한 대책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2번이죠. 반전동기 측, 즉 자유측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전동기 축, 즉 모터 쪽으로 베어링이 신장되도록 한다. 틀렸죠. 거기는 고정시켜서 신장되면 안 됩니다. 양쪽이 모두 신장된다? 아니요. 이 전동기 쪽은 신장되면 안 되고 이 바깥으로 받는 이쪽에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 쪽에서 신장되어야 돼요. 신장되지 못하도록 한다, 제한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이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론가 늘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응축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못하도록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에 의한 신장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 전부 적어놨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한두 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풍기 촉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에 대한 대책은 반전동기 측, 즉 자유측 방향으로 신장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품의 허용 차인 최대 허용 치수하고 최소 허용 치수의 두 한계를 정한 다음에 제품의 실제 치수의 합격과 불합격만을 판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네. 한계 게이지가 되겠죠. 옵티미터는 광학식 측정기로 정밀한 길이 측정, 실제 치수를 측정합니다. 한계 마이크로미터 자체가 측정기인데 거기에 한계치까지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게이지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실제 측정은 없어요. 다만 이 규격에 맞는가 하는 편차, 최고치만 놔두고 여기에서 벗결치 나가면 불합격, 이 안으로 들어오면 합격, 불합격 여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한계 게이지입니다. 한계 마이크로미터는 실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한계 지시장치를 거기다 준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열박음 작업에서 가열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죠. 조립 후에 냉각할 때 급냉 그러면 틀렸습니다. 천천히 냉각시켜서 변형이 없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다 맞죠? 이제 2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재질의 변화 및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쇠가 늘어날 때 샤프트를 박는다든지 해가지고 식으면 꽉 조이게 되는 거죠. 가열 도중 구멍 대경을 수시로 측정해서 팽창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조립해 줘야 합니다. 뜨거워서 늘어났을 때 빨리 고정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식어버리면 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형 부품을 열박할 때는 기중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설명 들은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급냉이 아닌 서서히 냉각해야 내부 응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질의 변형을 피하고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기어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서 급유량이 부족하다, 윤활유 점도가 부족하다, 내압 성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기어에서 급유량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막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스가 가고 서로 마찰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달라붙어 버리기까지예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스코어링 나와요. 스코어링. 기어면에 긁힌 자국이나 흠이 생기는 손상 형태로서 이는 급유량 부족이나 윤활유 점도 부족, 내압 성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유막이 파괴되고 금속 간의 직접적인 마찰 접촉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달라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스코어링이 되겠습니다. 피칭은 아까 봤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중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폴링은요. 피칭이 진행되던 넓은 영역으로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걸 스폴링이라고 합니다. 어브레이저는 윤활유의 이물질이나 마모 입자의 연마작용으로 표면이 닳는 것, 닳아지는 것, 이게 어브레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기어가 손상되는 원인 중 급유량 부족, 윤활유 점도 부족, 내압 성능 부족 등으로 유막이 파괴되고 서로 기스가 가고 마찰열이 생기면서 변형되고 달라붙고 이런 것은 스코어링입니다. 네, 문제집이나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